부모 없는 고아라고 3년 내내 하인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 남편은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땅까지 내놓으라며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결국 도장을 찍으려던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통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6시 반까지 식사 준비를 마쳐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는 동안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아침 식사를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십니다. 국이 싱겁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게 음식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상기시키십니다. 부모님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배운 것도 없다고요.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입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고 시누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저는 밥을 퍼서 한 분 한 분께 올려드립니다. 시누이가 반찬을 먹다가 투덜거립니다. 자기는 이 반찬 싫다고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해놓냐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맞장구를 치십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더 큰 질책만 돌아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면 이제 꽃집으로 출근할 시간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었고 지금도 이 일이 제게는 유일한 숨통입니다. 꽃집으로 가는 길은 그나마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는 이 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십니다. 결혼 기념일 꽃다발을 주문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정성껏 꽃을 고르고 포장해 드립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시는 손님을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날을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혼자 식사를 합니다. 아침에 남은 반찬을 싸온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십니다. 오늘 저녁에 시댁에 친척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장을 보러 갑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삽니다.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꽤 나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꽃집 수입으로 나머지를 채웁니다. 시댁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입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용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요리 중이라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신우이는 화를 냅니다. 언니가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돈 좀 달라는데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듣고 오십니다. 며느리가 신우이한테 대드냐며 저를 나무라십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말을 끊으십니다. 어차피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제 돈으로 신우이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신우이는 돈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친척분들이 도착하십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저는 뒤에서 시중을 듭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시며 물으십니다. 며느리가 친정이 어디냐고요? 시어머니께서 대신 대답하십니다. 친정이 없다고 고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착하고 일은 잘한다며 비아냥거리듯 웃으십니다. 친척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립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그 눈빛들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을 따라드립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을 했더니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픕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회사가 요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지 않냐고요. 그 땅을 팔면 당장 자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동의하는 목소리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땅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안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땅은 제게 유일한 뿌리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까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회사 자금이 좀 필요한데 당신 아버지가 남긴 땅을 팔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땅만은 팔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산골 땅인데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땅은 아버지의 유산이라 팔 수 없다고요. 남편이 화를 냅니다.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까지 땅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 하나 못 들어주냐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해해달라고 그 땅만은 지키고 싶다고요. 남편은 혀를 차며 돌아눕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남편은 제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챙깁니다.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땅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거라고요.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국그릇을 올려드립니다. 신우이가 제 가방을 보며 비웃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인데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봅니다. 설마 진품은 아니겠지, 짝퉁이지 하며 킥킥거립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거들어 말씀하십니다. 며느리 주제에 명품은 무슨 명품이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가방이 진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 꽃집으로 출근하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꽃들은 아무 말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사람도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에 단골 손님이 오십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꽃을 사가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예쁘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계절에 맞는 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장님은 항상 꽃을 대하는 손길이 특별하다고요. 꽃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시댁에 일찍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자꾸 떠오릅니다. 제 땅을 팔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갑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저도 언젠가 저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틀어진 걸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면 되니까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십니다. 며느리 혼자 왔냐고 물으십니다. 내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아들이 고생이 많다며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땅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며느리가 좀 더 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립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꽃집에 들어온 그는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고르면서 신중하게 물어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바로 저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요. 그는 매일 가게에 들러 꽃을 사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그렇고 남편의 무관심도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견딜 겁니다.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땅만큼은 꼭 지켜낼 겁니다.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이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어젯밤 남편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작게 틉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원도 일대의 신도시 개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남기신 땅 근처는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으십니다. 식탁에 앉으시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며느리 아버지 땅 이야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어제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땅을 팔아야 한다고요.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입술을 깨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며느리를 잘 설득해 보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저를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둘이 마주 앉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당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땅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땅을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오랜만이라 더 그렇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정말 그 땅을 팔아야만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남편이 고개를 젓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다른 담보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당신 땅을 파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이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짓지만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꽃집으로 출근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걷는 내내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도와야 할까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꽃을 정리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시간입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땅 문서입니다. 오랜만에 펼쳐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땅입니다.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랑의 증표니까요. 서류를 보다가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비록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따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은 언젠가 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함부로 팔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이 울립니다. 신우이입니다. 전화를 받으니 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 한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황급히 가게 문을 닫고 시댁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누워 계십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가 여쭤봅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요? 시어머니께서 힘없이 말씀하십니다.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아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며느리는 땅 하나 내놓지 않으니 기가 막혀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시누이도 거들어 말합니다.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오빠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가족보다 땅이 더 중요한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회사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채권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저는 결심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알았다고 땅을 팔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를 꽉 껴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합니다. 회사를 살리고 나면 당신한테 정말 잘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땅을 팔기로 했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며 칭찬하십니다. 시누이도 언니가 잘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이 제게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과 함께 부동산에 갑니다. 땅을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보더니 말합니다. 이 위치면 꽤 괜찮은 곳이라고요. 요즘 강원도 쪽에 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며칠 후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가격도 괜찮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정말 기뻐합니다. 이제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며 안도합니다.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그날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꽃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십니다. 사장님은 항상 밝았는데 요즘은 그늘이 져 있다고 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십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들릅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집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땅을 팔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실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계약일이 다가오니 모두들 들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도 살리고 빚도 정리하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며느리가 큰일을 했다며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밤에 남편과 함께 방에 있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고요. 정말 고맙다고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우리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제안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계약일 전날 밤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의 땅은 남의 것이 됩니다. 제 마지막 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까요?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드디어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좋습니다. 맑은 하늘이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떠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며느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시누이도 계약이 끝나면 자기도 용돈 좀 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저만 혼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침 식사 후 꽃집에 잠깐 들릅니다. 계약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요. 가게 문을 열고 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꽃들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평화로운 공간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물을 주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11시쯤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두 분이 제 명품 가방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시누이가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합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요? 시어머니께서도 신기하다는 표정입니다.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산 거라고 대답합니다. 시누이가 비웃습니다. 언니가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분명 짝퉁일 거라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깁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땅 문서들입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한숨을 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지만 사양합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준비 다 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생했다고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창백한 얼굴에 지친 눈빛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목소리입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계약하면 바로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계약 끝나고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요. 제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이혼 서류라고요. 남편이 계속 말합니다. 어차피 저 여자는 이혼 가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땅만 넘기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당신하고 새 출발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지금 제가 들은 게 현실인가요? 남편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고 묻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방금 나왔다고 화장실에 있었다고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빨리 준비하라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회사 부도도 어머니의 압박도 남편의 간절함도 전부 연극이었던 겁니다. 제 땅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습니다. 아직 계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탑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차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들떠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도 가족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구매자는 이미 와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계약서와 각종 동의서들입니다. 중개인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매매 가격과 계약 조건들을 읽어줍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른 진행하라고 재촉하십니다. 남편도 조급한 표정입니다. 중개인이 저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바라봅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제 마지막 버팀목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버릴 겁니다.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으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봅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빨리 서명하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짜증을 내십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고 빨리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구매자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요. 화장실로 향합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옵니다. 화장실 앞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왜 이러냐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남편이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이혼 서류를 준비했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려다 말을 멈춥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아까 전화 통화 다 들었어요. 내 연녀와 새 출발한다는 것도요. 남편이 발뺌하려 합니다. 오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표정이 변합니다. 당황하던 얼굴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합니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어차피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순순히 서명이나 하세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남편의 진짜 얼굴을 처음 봅니다. 사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차가운 눈빛입니다. 남편이 다가옵니다. 협박조로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당신만 손해예요. 그냥 계약하고 끝내면 위자료라도 줄게요. 버티면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에 더 이상 노란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화를 냅니다. 지금 장난해요. 회사가 망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저는 계약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섭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 물어보십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경악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고요? 신우이도 언니가 미쳤냐고 합니다. 구매자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부동산 중개인도 당황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습니다. 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칩니다. 사무실을 나갑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걸어갑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립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가족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켜냈습니다.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댁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꽃집으로 가야 할까요? 휴대폰을 꺼냅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습니다. 대부분 욕설과 협박입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끕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온몸이 뻐근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어나 몸을 털고 꽃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이라도 가야 씻고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게 문을 여는데 손이 떨립니다. 피곤함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뒤쪽 작은 공간에 간이 침대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10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시댁 식구들입니다.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협박조로 변해갑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입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땅 문서를 넘기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신우이의 문자도 있습니다. 언니가 미쳤다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문자가 가장 많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협박이 심해집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습니다. 집에 있는 당신 물건들 다 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손이 떨립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밖에서 부릅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봅니다. 남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있습니다. 남편이 소리칩니다. 문 열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함을 지르십니다. 당장 나와서 땅 문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시간 넘게 그들은 밖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결국 경찰이 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요.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계신가요? 나오셔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문을 조금 엽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요.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어하니 오늘은 돌아가시라고요. 가정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라고 합니다. 남편이 항의하지만 경찰이 단호합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남편이 소리칩니다. 두고 보라고, 절대 그냥 안 둘 거라고요. 문을 닫고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오후가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재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재산 분할도 복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와 사기 시도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조금 안도합니다.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됩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내용은 협박입니다.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제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겠다고요.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님께 전달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소송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사장님이 정신병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요. 남편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굳어집니다. 남편이 정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손님께 사실을 설명하려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끔 오시는 분들도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봅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으려는데 남자 2명이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채권 추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당황합니다. 남편의 빚이 왜 제가 갚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꺼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서류입니다.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위조라고 제가 한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습니다. 남편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빚 보증을 선 겁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위조를 증명해야 한다고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절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꽃집 건물주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못 내면 나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유를 묻습니다. 건물주가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제게 돈을 줬다고요. 임대료를 올려서 저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물어봅니다. 건물주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짐작은 갑니다. 시댁 식구들의 짓입니다. 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겁니다. 그날 밤 꽃집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빚도 생겼고 가게도 잃을 위기입니다. 동네에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데 왠지 받게 됩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남편의 애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그만 포기하라고요. 남편은 이미 제 것이라고 합니다. 땅 문서만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립니다.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땅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홀로 이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비 오는 밤을 꽃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비는 계속 내립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꽃집도 잃을 위기고 빚도 생겼습니다. 동네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 있던 명함 한 장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짐을 정리할 때 발견했었습니다. 김태준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에테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제 지갑에 넣어뒀던 기억이 납니다. 지갑을 뒤적입니다. 낡은 명함이 나옵니다.
에테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망설여집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이분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겁니다. 벨이 울립니다. 누군가 받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김태준 비서실장님이신가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윤설아라고 윤재혁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설아 아가씨인가요? 정말 설아 아가씨가 맞나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돕니다. 네, 맞습니다. 저예요.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겨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지금은 결혼을 했다고요. 비서실장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꽃집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꽃집 앞에 섭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분이 내리십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가게 문을 여십니다. 김태준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회장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으시네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십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부터 남편의 배신까지요. 땅을 빼앗으려는 시도와 지금 처한 위기까지 전부 이야기합니다. 비서실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분이 한숨을 쉬십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씨, 이제는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가씨의 아버지 윤재혁 회장님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셨습니다. 에테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창립자이시자 회장이셨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저는 놀라 물어봅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는 평범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비서실장님이 설명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철저히 숨기셨지요. 아가씨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던 아버지는 일부에 불과했던 건가요? 비서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회사 지분과 여러 자산들이 아가씨 명의로 신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아가씨가 성인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게 그런 유산이 있다는 건가요? 비서실장님이 서류 가방을 여십니다. 여러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십니다. 회사 등기부 등본과 각종 자산 목록입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설명하십니다. 현재 에테르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가씨입니다. 회사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소유하신 강원도 땅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국가주도 신도시 개발의 핵심 지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 땅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나요? 비서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20년 전부터 그 지역이 개발될 것을 예상하시고 사두셨던 겁니다. 곧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땅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뛸 것입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의 상속자였던 겁니다. 비서실장님이 제 손을 잡으십니다. 아가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요?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것을 지키고 경영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남의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비서실장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요? 비서실장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회장님께서 들으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아가씨를 온전히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률팀이 꾸려지고 제 법적 지위가 확인됩니다. 회사 이사회에 제가 소개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비서실장님과 직원들이 잘 도와주십니다. 일주일 후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에 대한 대응 전략 회의입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합니다. 저는 상석에 앉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리에 앉는 기분입니다. 전략팀장이 보고합니다. 내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가씨께서 소유하신 땅이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주변 땅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발표와 동시에 언론에 제 소유권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모니터링해 주세요. 팀장이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씨 정말 회장님 같으십니다. 타고난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는데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청합니다. 더 이상 꽃집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상이 제 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요.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듭니다. 정부가 강원도 일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핵심 지역의 지도가 공개됩니다. 제 땅이 정중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해당 지역 땅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테르 그룹의 윤설아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제 사진도 함께 나갑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프로필 사진입니다. 비서실장님이 보고합니다. 언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땅값이 이미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주변 지역도 모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는 받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모두 기록해 두세요. 비서실장님이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십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뉴스를 보시다가 제 얼굴이 나오자 기절할 듯 놀라십니다.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저게 정말 내 형수냐고요. 시누이도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언니가 에테르 그룹 대표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당황합니다. 남편의 반응이 가장 극적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의자에서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화면만 바라봅니다.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 번호는 바뀌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겁니다. 수십 통을 걸지만 모두 허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십니다. 당장 며느리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땅이 우리 거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남편도 정신없이 대답합니다. 찾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연락하겠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에테르 그룹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정중하게 막습니다. 윤설아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연락을 일체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업무상 용건이 있으시면 공식 채널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십니다. 나는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당장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요청은 들어드릴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인감 위조 혐의와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또한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합니다. 언론이 들썩입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상속녀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시댁 식구들의 만행도 함께 보도됩니다. 여론은 완전히 제 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남편의 회사는 이미 신용불량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어 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집도 경매에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날 그들이 에테르 그룹 본사 앞에 나타납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으십니다. 며느리 제발 살려달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며 빕니다. 언니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돌아선 겁니다. 남편이 목이 쉬도록 제 이름을 부릅니다. 설아야 제발 나 좀 봐줘요. 내가 미쳤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옆에 서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경비에게 연락해서 내보내세요. 우리 회사는 무단 침입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경비들이 나와 그들을 건물 밖으로 안내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입니다. 제 땅 주변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계약입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회의가 끝나고 법무팀장이 보고합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감 위조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었습니다.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저는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시합니다. 그들이 신도시 개발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산 주변 땅들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장이 확인합니다. 내 시어머니 명의로 3곳, 시누이 명의로 2곳의 땅을 대출받아 구매했습니다. 보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땅들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세요. 환경 보호와 경관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요. 우리 그룹의 영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법무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보유세만 내야 하고 대출 이자에 짓눌리게 됩니다.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탐욕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제대로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팀장이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며칠 후 정부에서 개발 계획 수정안이 발표됩니다. 환경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산 땅들이 모두 그 구역에 포함됩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 기절하십니다. 수억 원의 빚만 남게 된 겁니다. 남편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회사는 이미 파산했고 개인 자산도 모두 날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형사처벌뿐입니다. 시누이는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명품도 여유도 없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들어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편이 수화기를 듭니다. 저도 수화기를 듭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설아야,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게요. 제발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유산이 목적이었죠.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사랑했어요. 나중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제 땅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였나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한 건가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계속 말합니다.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고아라고 무시하고 하인처럼 부렸죠. 제 인격을 짓밟고 존엄성을 빼앗았어요. 저는 매일 밤 울면서 견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았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것도 모자라 제 마지막 유산마저 빼앗으려 했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것을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고 내연녀와 새 출발을 계획했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남편이 울면서 빕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의 끝입니다. 대가를 치르세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남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차에 탑니다. 비서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구치소가 멀어집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쉽니다. 복수가 달콤하다고 하던가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통쾌함도 있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집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입니다. 회사로 돌아갑니다.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 확장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상석에 앉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각 팀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책임감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뿌듯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넓은 창으로 도시 전경이 보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이 고통받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서류를 가져오십니다. 자선사업 관련 제안서입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 여성 쉼터를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학대받는 여성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습니다. 그리고 승인 도장을 찍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회장님께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갑니다. 스위트룸의 넓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이 꿈만 같습니다. 꽃집 며느리에서 재벌 그룹 총수가 되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여자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쓴 것일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재판날이 다가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형사 재판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입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합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입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댁 식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합니다. 피고인석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 초라한 모습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시누이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합니다. 피고인들의 죄목이 하나씩 읽혀집니다. 인감 위조, 사기 미수, 협박, 명예훼손. 목록이 길게 이어집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시됩니다. 위조된 서류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들.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제 차례가 됩니다. 증인석에 앉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질문합니다. 피고인들이 어떻게 당신을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변합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저는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집안일을 전담시키고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합니다. 남편인 피고인이 당신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있습니다. 남편은 제 아버지의 유산인 땅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회사 부도 위기도 과장되었고 어머니의 압박도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연녀와 함께 저를 버리고 새 출발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남편과 내 연녀의 통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땅만 넘기면 그 여자는 필요 없어요. 당신하고 새 출발할 거예요.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가립니다. 신우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변호인이 반론을 시도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와 신우이에 대한 신문입니다. 그들의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동네에 제가 정신병자라는 소문을 퍼뜨린 일, 채권 추심원을 사주해 저를 협박한 일,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제시됩니다. 시어머니께서 증인석에 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어섭니다. 법정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윤설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배신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받을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진호는 사기 미수, 인감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복자는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유리는 공범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십니다. 신우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합니다.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이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가요? 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들어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제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차에 탑니다.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견디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응징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략팀에 지시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팀장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그들은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남편의 회사는 청산되었고 개인 자산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누이가 급하게 산 명품들도 모두 처분했지만 빚의 일부만 갚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된 땅들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천만 원입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이 가장 숭배했던 돈과 재산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재무팀장이 추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유한 땅을 저희가 헐값에 인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처분을 서두르고 있어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승인합니다. 인수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제가 계획한 여성 쉼터를 건설하세요. 학대받고 무시당한 여성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찹니다. 임원들이 제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며칠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시댁 식구들은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예전에 며느리인 저에게 시켰던 그 일을요. 시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SNS에 자랑하던 명품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팀에 지시합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남겨두세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제 결정을 칭찬하십니다. 복수와 자비의 균형을 잘 잡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전합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회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살펴봅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저는 홀로입니다. 권력과 재산을 가졌지만 외롭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외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제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떠나신 걸까요? 비서실장님이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오십니다. 아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쉬셔도 됩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라고요.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저는 복수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건설을 위한 계획이요. 비서실장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향합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에테르 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성 쉼터 개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소유했던 땅에 세운 건물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합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요된 미소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입니다.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서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대받고 버려진 여성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후원자들입니다. 개관식이 시작됩니다. 제가 연단에 섭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입니다. 저 역시 한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시당하고 학대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런 여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건물 내부를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한 여성분이 다가옵니다. 이곳의 첫 입소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습니다.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갑니다.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저도 즐겁게 참여합니다. 예전처럼 복수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장님이 보고합니다. 한 가지 소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잠시 빨라집니다. 하지만 곧 진정됩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비서실장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비서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날 저녁 옛날 꽃집이 있던 곳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예전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던 그 벤치입니다. 지금은 평온합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누군가 옆에 앉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남자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실례지만 윤설아 대표님 맞으시죠? 저는 놀랍니다. 네, 맞습니다만요. 그분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회사업가라고 합니다. 희망의 집 개관식에서 제 연설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묻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낍니다. 명함을 교환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과로로 쓰러지셨답니다. 비서실장님이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병원비를 지원해 주세요. 하지만 익명으로요. 제가 도왔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비서실장님이 놀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를 배울 때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첫걸음은 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옛 단골 손님을 우연히 만납니다. 꽃집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동네 꽃집 아줌마가 재벌이었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꽃을 만지며 소박하게 살던 때요. 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과는 다른 빛이 나십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렇다고 이제는 진짜 행복하다고요. 회사 일은 계속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희망의 집에서 여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웁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주말 희망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기꺼이 가르쳐 드립니다. 꽃을 다루는 법을 알려드리며 말합니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주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 말이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함께 꽃을 꽂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정원입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물을 주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예전 꽃집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힘들었지만 순수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비서실장님이 올라오십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년에 아버지를 기리는 재단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교육과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이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저는 별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당신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며칠 후 이혼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입니다. 윤설아입니다.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에테르 그룹 회장 윤설아.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제 진짜 정체성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봅니다.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희망의 집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에테르 그룹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재단도 설립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오늘도 희망의 집을 방문합니다. 새로 입소한 여성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저녁이 되어 정원에 앉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제 인생도 이 꽃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자랑스러워하고 계실까요? 저는 작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포옹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땅의 여왕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복수를 넘어 용서를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설아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꽃들이 바람에 춤을 춥니다. 저도 함께 미소 짓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